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는 하얀 꽃길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민수가 그 끝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자 지연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울려 퍼지고 하얀 천으로 덮인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대를 이어줄 며느리가 들어오네.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새 가정을 잘 꾸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민수는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연은 혼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서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 중 몇몇은 3대 독자라더라. 이제 대가 끊기진 않겠네라며 속삭였고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지만 지연의 손끝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지연은 낯선 공간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는 날이 많았지만 주말마다 시댁으로 가야 한다는 약속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골 본가에 도착하면 영숙은 항상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두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수 먹을 게 이래야지. 그녀의 손놀림은 분주했고 눈길은 언제나 아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일을 거들며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넌 그냥 앉아 있어. 아기 가질 몸이니까 무리하지 마. 지연은 순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엔 평화로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주말이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무겁게 쌓였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천천히 생각 중이에요라고 넘겼지만 영숙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싸늘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 위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말 자주 하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 대신 창밖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파트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결혼 앨범을 펼쳐보며 사진 속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작은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가던 봄날, 지연은 갑작스러운 피로감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시네요.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복부를 감싸며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뒤 지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벅찬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밤늦게까지 미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영숙에게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숙은 손뼉을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분명 아들일 거야. 우리 집에도 대가 이어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민수는 그 말에 애써 웃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을 방문하자 식탁 위엔 미역국과 산삼즙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아들 낳을 며느리한테 주는 복이야. 잘 먹고 튼튼하게 키워야지. 지연은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영숙의 관심은 점점 간섭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전화엔 태교 음식, 운동법, 심지어 아기의 이름까지 지시하듯 말이 이어졌습니다. 돼지국밥 같은 거 먹지 말고 고등어도 안 돼. 뜨거운 물에 발 담그면 아들 낳는다더라.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일렁였습니다. 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이야기할게 라며 지연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병원에서 성별을 알 수 있다는 말에 두 사람은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아기는 작고 귀여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에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 들러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영숙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딸이라고? 병원 잘못 간 거 아니냐?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식어가고 방 안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영숙을 바라보며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냉담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비쳤습니다. 민수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성별보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초가을, 지연의 배는 한층 불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보다 더 무거운 건 시어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아들의 성별을 믿지 않았고 집에 찾아올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틀린 거야. 다른 병원 한 번 더 가봐. 지연은 억눌린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지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사는 거야.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출산은 시골 산부인과에서 하는 게 낫다. 우리 집대를 이을 손주인데 믿을 만한 데여야지. 지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 병원에서 나을게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믿는 분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전화가 끊기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의 전화에도 영숙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피했습니다. 출산 준비물도 산후조리 계획을 하는 내내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기를 위한 작은 옷을 개며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탓인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지연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민수만이 곁을 지켰고 시어머니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 울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순수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품에 안겨주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끝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상처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 축하 인사 대신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며칠 뒤 퇴원하던 날 영숙은 단 한 번 병원에 들러 아기를 잠시 보고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슬픔보다도 더 깊은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2달이 지났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 속에서 젖병을 들고 아이의 울음에 잠에서 깨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직장일로 바빴고 지연은 홀로 아기와 마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항상 희미했고 집안에는 젖비린내와 분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지연에게는 외로움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이름이 하은이라 전해 들었지만 그런 이름은 약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말을 민수에게서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며 민수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돌아올 때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짓는 듯 했지만 피곤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퇴근이 늦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업무 중이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은을 재운 뒤 거실에서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레 묻자 민수는 대답 대신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 며칠째 계속 아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급히 약을 찾아 건넸지만 민수는 약을 삼키기도 전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탁자 위의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 남편의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숨소리가 희미했습니다. 119 구급차의 사이렌이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하은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 구급대원 뒤를 쫓았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차트를 넘기며 외쳤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지연은 하은을 안은 채 복도 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기도 소리 위로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을 향해 돌아선 영숙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우리 아들 민수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아서 그래. 순간 복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품에 꼭 안은 채 병실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과 아이를 지켜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채 하은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들었지만 지연의 눈은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길고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식은 것을 느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걸 바라보며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 꼭 일어나야 해, 하은아. 우리 같이 기다리자.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원은 고요해졌고 복도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복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을 비틀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아들의 어린 적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집안이 산다. 그 말이 부메랑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손을 움직이셨어요. 순간 복도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하은을 품에 안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기계를 조정하는 사이 지연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약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저예요. 하은이도 여기 있어요. 잠시 후 민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습니다. 그는 희미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은이 잘 있지? 그 한마디에 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문 앞에서 그 말을 들은 영숙의 몸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벽에 손을 짚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가 밤새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버텨온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제야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기적처럼 회복의 조짐이 보이자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실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품에 안긴 채로 잠이 들었고 영숙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얼굴을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잠결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영숙의 가슴 한가운데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몰랐구나. 그 말과 함께 오래된 벽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병실 창문 밖으로 여명이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미약한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고단함 대신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민수가 수술 후 2달 만에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걸음은 아직 불안했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하은을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빠를 흉내 내듯 옹알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이제 병원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챙겨와 입맛 돌려야지라며 아들을 챙겼습니다. 예전처럼 명령조의 말투는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운 손길이 남았습니다. 지연이 하은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영숙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잘해야겠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팔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며 재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지친 듯 했지만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민수는 짧게 웃으며 다 당신 덕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병원 근처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지연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고 영숙은 장을 봐서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들, 더 먹어라 대신 지연아, 너도 먹어야지라며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엌 한편에서 하은이 숟가락을 들고 노는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민수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자 그는 회사 복귀 대신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반찬 가게 해보는 게 어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지연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돈보다도 가족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의 결정에 처음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서 민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곳이네요. 영숙은 벽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하은을 아는 채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숙이 만든 반찬과 지연이 준비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 같네요. 하은은 옹알거리며 그 말을 따라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하은이 작은 입으로 또렷이 단어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젖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복덩이. 그날 밤 지연은 잠든 하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가족의 웃음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 민수의 가게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는 박가 반찬가게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하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새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3대 독자 아들이 가게를 낸다더라라며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을 향해 밝게 인사했고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은은 문가에서 풍선을 들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사람들 틈에서 손녀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 집 복덩이에요. 얘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환해졌지 뭐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숙이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상처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카운터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영숙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 가게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물컵을 내밀며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날 병원에서 했던 말 마음에 걸리네.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야. 이제야 내가 깨달았어. 그때 하은이 뛰어와 두 사람의 손 사이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작은 손끝이 따뜻하게 닿는 순간 두 여자의 눈가에 동시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더 이상 오해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대를 잇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앞에 작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은은 간판 불빛 아래에서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 소리에 세 사람은 동시에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아니어도 우리 집 때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민수는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가족의 이야기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년 뒤 가족은 작은 마당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담벼락 위로 핀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하은이의 작은 그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오후의 햇살은 부드럽게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영숙이 손뜨개로 만든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지연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은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았습니다. 엄마, 나비 잡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맑게 퍼져나가며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은 마루에 앉아 하은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웃음소리만 들으면 세상이 다 고마워요. 지연과 민수는 조용히 다가와 영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제 싸울 일 없게 살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 마당에서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햇살이 마루 끝에 닿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웃음이 먼저 번졌습니다. 영숙은 하은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넌 우리 집 복덩이야. 내가 와서 우리 모두가 다시 웃게 됐단다. 하은은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남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세 세대의 미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대가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연은 현관 앞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저 멀리서 아이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아니어도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그네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의 웃음,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 하은의 맑은 웃음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을 가득 채우며 또 하나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문을 잇는 건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